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11장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우리 12장, 13장 그리고 14장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한번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우리가 어느덧 1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곳도 있었고 쉽게 풀리는 곳도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강의도 잘 수강하시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꼭 믿으시면서 저와 함께 강의를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자, 우리 수차 부속 설비인데 먼저 수차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터빈입니다. 즉, 물의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일종의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냐, 아니면 물의 위치 에너지를 압력 에너지로 바꾸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수차를 구분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쨌든 기계 에너지를 수차가 만들어내서 이것을 발전기로 보내서 발전기에서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기계 에너지 이렇게 되냐, 아니면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 기계 에너지 이렇게 되는지에 따라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먼저 수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동 수차고요. 두 번째는 반동 수차예요. 충동 수차라고 하는 것은 충돌하는 힘, 충동력으로 회전한다라고 해서 충동 수차고요. 반동 수차는 충돌이 아니라 이 반동력을 이용해서 회전하는 수차를 우리가 반동 수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충동 수차와 반동 수차 여기 에너지로 구분을 지어 놨으니까 절대 까먹지 않으시겠죠. 자, 그리고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동 수차가 무엇밖에 없어요? 펠턴 수차밖에 없죠. 자, 앞으로 우리가 펠턴, 프란시스, 사류, 프로펠러, 카플란, 튜블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유일한 충동 수차는 펠턴 수차라고요. 자,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낙차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충동수차라고 하는 것은 고낙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충돌하는 힘을 이용하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높이가 높을수록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낙차를 이용하게 되고, 그때 낙차는 200에서 1800m 매우 높은 높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동수차인 경우에는요, 비교적 낙차가 낮아요. 낙차가 낮은데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동수차에서 낙차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흡출관을 이용해 유효하게 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동수차도 낮은 낙차에서 사용이 된다는 점. 자, 낙차를 보시면 고낙차, 프란시스 수차는 중낙차, 이 범위가 반동수차 중에서 제일 넓죠. 자, 중낙차 사류수차, 전낙차 프로펠러, 전낙차 카플란, 전낙차 아주 낮은 전낙차 튜블러 수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토대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펠턴 수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펠턴 수차 보시면요,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유량이 공급되고 있는 유량이 물이라고 보고 물이 공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물이 어디를 통해서 오죠? 지금 어떠한 관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노즐이라고 합니다. 노즐. 물이 나오는 부분이, 유량이 나오는, 분출되는 부분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전하는 바퀴같이 생긴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러너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 노즐에서 나온 물이 어디에 부딪히냐면 이러한 반달 모양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버킷. 그 다음에 결국에 여기가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축에 어떠한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동력으로 회전이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노즐이라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요, 자, 이렇게 구멍이 있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구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이 안에 어떠한 바늘 같은 게 있어요. 침 같은 것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앞에가 좁고 뒤에가 좀 넓은 형태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니들 밸브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존슨 밸브라고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유량을 조절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량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는 겁니다. 오픈. 자, 이게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넓은 쪽이 이제 구멍을 막아버리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클로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니들 밸브가 부하 변동에 따라서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에 따라 우리가 유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동 수차에서 유량을 조절하는 친구는 니들 밸브 또는 존슨 밸브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설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노즐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하가 없는 무부하 시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펠턴 수차가요. 낙차가 어떻게 됐었죠? 200에서 1800 굉장히 높은 낙차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무부하라고 해서 이 물이 안 나오게 하려고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 관이 어떻게 돼요? 손상될 수 있어요.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격작용에 의해.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막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서 이 노즐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자, 노즐의 방향을 바꾸는 설비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노즐이 바뀌게 돼요. 이러한 유수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전향, 이 오른쪽에다 쓸게요. 전향 장치입니다. 영어로 디플렉터라고 부르게 돼요. 디플렉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일로 바꿔주면 이 버킷의 유수가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부하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펠턴 수차의 구조는 자,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이 니들 밸브가 된다고요. 좋습니다. 자, 펠턴 수차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일한 충동 수차로서 수차의 버킷에 충돌하는 힘으로 러너를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충동 수차가 되죠. 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것이 회전시켜서 기계 에너지가 여기 가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부분 부하에서 효율이 높고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구조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물이 나와서 회전하면 끝이잖아요. 별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흡출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흡출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기타 설비에서 배우게 될 텐데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낙차 지점은 안 그래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지 않는데 이제 반동 수차인 경우에는 낙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고낙차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우리가 흡출관을 가지고 있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충동 수차에는 흡출관이 없구나 라고 지금은 조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프란시스 수차를 볼 건데요. 프란시스 수차는 우리 교재에도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제가 조금 알아보시기 쉽게 제가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이러한 관을 통해서 무엇이 오냐면 물이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유량이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원통이 있어가지고요. 원통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통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안에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어떠한 회전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전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물이 들어온다고요. 물. 그렇죠. 물이 들어와서 이 통을 이렇게 회전합니다. 계속. 이 반동력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회전하는 게 러너거든요, 여러분. 이게 러너예요, 러너. 근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회전하면서 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아까 전에 충동수차는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반동수차는요. 프란시스 수차부터 반동수차인데 반동수차는 방향이 직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수평으로. 아까 전에 충동수차는 어때요? 이렇게 회전했죠? 근데 이 프란시스 수차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회전할 때 이 물이 안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자, 이 물을 안으로 유입시켜주는 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내 날개라고 부릅니다. 안내해주는 날개, 물을 러너에 공급하기 위해서 이 통로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안내 날개고, 이게 이렇게도 나와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이드 벤이라고 나온다면 이거는 안내 날개구나, 물을 러너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통 같은 거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케이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케이싱, 결국에 물이 이 통로, 그러니까 즉 케이싱을 따라서 물이 흘러 들어오다가 안내 날개가 러너에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수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유수의 통로 역할을 수행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프란시스 수차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밑으로는 무엇이 있냐면 물이 이렇게 돌고요, 이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이제 흡출관이라고 해요. 흡출관. 반동수차에는 이런 흡출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흡출관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 물을 마시다가 이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볼게요. 음료수를 마시다가 빨대를 꽂아 놓으면 이 빨대로부터 음료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냥 음료가 들어있는데 빨대를 꽂았어요. 음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빨대로 이제 제가 한번 들이마시고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놔뒀을 때는 안 나오는데 한번 압력을 쭉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압력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흡출관도 물이 이렇게 나오다가 일로 나가잖아요. 이 물이 나가는데 한번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물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낙차에서도 낙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흡출관을 사용하는 겁니다. 반동수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를 보자면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안내 날개와 케이싱입니다. 케이싱. 자, 그래서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유수의 반동력으로 회전력을 얻는 반동수차죠. 자, 이렇게 반동력으로. 자, 그리고 낙차의 범위가 약 50에서 530m 정도 되는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구조가 보시다시피 좀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고, 보수가 용이하고 점검도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요? 흡출관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프란시스 수차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 더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재 그림 보시면 케이싱이라고 하는 게 이런 원, 이렇게 교재 그림에 이렇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케이싱을 옆에서 바라본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러너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이게 프로펠러 또는 프로펠러 또는 카플란 수차가 돼요. 자,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이제 러너 모양이 달라지게 되면 카플란 수차,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러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참고해 주세요. 그림 있으면 여기에 약간 어떠한 톱니바퀴라고 할까요? 톱니 날개? 그림 정말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톱니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스크류 모양,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아시나요? 저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런 스크류 모양으로 이렇게 러너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카플란 수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카플란 수차와 그 다음에 배울 프로펠러 수차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어떤 거냐면 보시다시피 프로펠러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면 가동날개형이라고 해서 카플란 수차라고 하고요. 날개가 애초에 처음부터 고정 형태로 나왔으면 이것은
프로펠러 수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정 날개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수차보다 카플란 수차가 더 유효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플란 수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카플란 수차의 특징을 볼게요. 어떤 부하에서도 고효율 운전이 가능하고요. 자, 유량에 맞는 경사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날개각을 조절해 줌으로써 날개각 조절이 자유로워서 어떤 걸 올리는 거예요? 결국에 1번에서 설명한 효율을 증대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로 저낙차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프로펠러 날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동 날개형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보수 점검도 용이하고요. 자, 그리고 5번째 보시면 5번째가 보수 점검이었고, 그리고 비속도가 우리 추후에 비속도 배울 겁니다. 비속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속도를 크게 할 수가 있다. 비속도는 다른 말로 특유 속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뒤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카플란 수차가 이런 거고요. 이 카플란 수차는 프란시스 수차에 비해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지울게요. 고속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사용 유량과 낙차의 변동에 대해서 날개각을 바꿔서 고효율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프란시스 수차와 다소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됐고, 자, 제작이나 수송 등이 편리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제작 수송 등이 편리하다라는 것은 제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동 날개형이잖아요. 즉 날개가 이제 달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라든지 그런 수송에 있어서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 수차인 경우에는 날개의 수를 늘리거나 날개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낮춰서 효율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결국에 날개가 애초에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악차 지점에 적용을 하고요. 러너가 프로펠러 날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정 날개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이라든지 수송적인 측면에서 좀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카플란이랑 프로펠러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만 조금 유의해 주시면 되고, 사류수차를 보겠습니다. 사류수차는 경사져 있다는 거예요. 경사. 어떤 것이? 유수의 유입 방향이 경사져 있다는 겁니다. 교재 그림 참고하시면 약간 어떠한 팽이 모양으로 생겼죠. 옆에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사선 보이시나요? 그렇죠? 자, 프란시스 수차에 비해서 변낙차, 변하는 낙차, 출력이 변하는 그런 특성들이 양호하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러너의 모양이 프란시스 또는 카플란 수차, 이 프란시스 수차와 카플란 수차를 더한 그런 중간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러너의 모양으로. 전악차 범위에서는 오히려 프란시스 수차보다 효율이 더 높은 게 바로 사류 수차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사류 수차는. 자, 7번째는 원통형 수차라고 불리우는 우리 튜블러 수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튜블러 수차는 튜블러가 영어잖아요. 우리 튜브라, 튜블러, 튜블라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통형 수차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결국에 프로펠러 날개가 고정식 또는 가동식이며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에요. 왜냐면은 유수의 방향과 축이 일치합니다. 유수의 방향과 축이 일치해요. 자, 그리고 약 20m 이하의 전악차 지점에 적용이 되고요. 소수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 등에 사용이 된다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력 발전이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수차로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뭘 대답해 주면 돼요? 튜블러 수차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케이싱 내에다가 어떠한 회전축이라든지 그런 발전기들을 함께 설치한 것을 튜블러, 원통형 수차라고 부른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차의 특유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수차의 특유 속도가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수차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수차를 실제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자, 그러한 기하학적으로 비례하는
모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형은요. 낙차 1m당 1kW 출력을 내는 때의 분당 회전수라는 거예요. 즉 단위 낙차당 단위 출력을 내는 그런 속도, 분당 회전수, RPM이죠. RPM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차의 특유 속도라고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겠지만 비례하는 수차를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회전 속도를 말하게 되고요. 조건이 다른 수차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차의 특유 속도로 나타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수차의 특유 속도는 먼저 NS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비속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NS는 회전수 N 곱하기 H, 낙차죠? 4분의 5 제곱분의 P의 2분의 1 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단위가요. 미터, 킬로와트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분당 회전수이기 때문에 RPM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거꾸로 회전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특유속도 곱하기 무엇이 됩니까? 이제 거꾸로니까 P의 2분의 1 제곱분의 H의 4분의 5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RPM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 보시면 수차의 특유속도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수차별로 특유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는 꼭 기억해 주세요.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프란시스 수차의 이런 특유 속도를 계산하는 것과 이 관계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있어서 조금 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프란시스 수차에 이렇게 특유 속도 공식이 두 개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실험적 결과에 따라서 유도된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별로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값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자, 펠턴 수차 같은 경우에는 특유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12rpm에서 23rpm입니다. 또는 뭐 상황에 따라 10에서 25rpm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낮죠. 낙차가 높은 대신에 특유 속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특유 속도가 높은데 만약에 거기서 낙차까지 높아져 버리잖아요. 안 그래도 높은데 특유 속도까지 높아버리면 굉장한 압력 그리고 충격이 가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발생하는 현상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잠깐 스포해드리면 캐비테이션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자, 우리 프란시스 마저 배워볼게요. 프란시스 수차는 특유 속도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저속도일 때는 보통 이 정도, 고속도일 때는 보통 이 정도, 고속도가 아니라 중속도죠. 중속도일 때는 이 정도, 고속도일 때는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카플란 수차는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이때는 특유속도 한계값이 250에서 8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류 수차는 150에서 25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다음 보시면 수차의 무구속 속도가 있는데요. 수차의 무구속 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부하가 갑자기 이렇게 전격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부하가 갑자기 무부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물건, 예를 들어서 뭘로 표현을 할까요? 마대자루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자, 마대자루를 이렇게 들고 오다가 제가 놓친 거예요. 언덕을 이렇게 힘겹게 올라왔는데 갑자기 제가 손을 힘에 빠져서 이렇게 놓친 거예요. 그러면 제 손에 갑자기 부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수차의 무구속 속도가 그렇게 무부하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속도라는 거예요. 근데 무구속 속도가 큰 순서를 나타내면 이것은 곧 특유 속도가 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특유 속도가 큰 순서를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특유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가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프로펠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 되고 그 다음에 펠턴 수차가 제일 작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구속 속도를 비교해라 라고 했을 때는 보통 카플란 수차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수차,
다음에 프란시스 수차. 그 다음에 펠턴 수차가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곧 특유 속도의 큰 순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특유 속도가 가장 큰 수차는, 또는 다음 중 무구속 속도가 가장 큰 수차는, 가장 작은 수차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사실 이 중간값은 지금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 양끝값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카플란 그리고 펠턴만큼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꼭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보시면 수차의 낙차 변화에 대한 특성 변화가 있습니다. 수차가 어떻게 낙차가 달라지는지에 따라 회전수, 유량, 출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전수를 변하기 전을 H1, 변한 후를 H2라는 낙차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하면요. N1분의 N2를 어떻게 해요? 2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과값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 뭡니까? 속도가 변화한 것의 2분의 1제곱만큼 회전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 적어보죠. N이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반대로 됐죠.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지금 회전수에 대해서 구하는 건데 제가 낙차 먼저 적어버렸어요. 자, N1분의 N2가 이 H1분의 H2가 되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유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Q라고 표현하잖아요. 유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낙차의 그리고 H2의 2분의 1제곱에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것도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해요. 마지막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거 P1분의 출력 변화 전, P1분의 출력 변화 후, P2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낙차가 이렇게 변화했을 때 2분의 3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이라고 암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관의 단면적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 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관에 뭐가 유입됩니까? 유량이 유입되죠. Q. Q는 뭐였어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로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이 쭉 가게 되고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이 속도, 분출 속도 V는 뭐죠? 우리 토리첼리의 정리에 의해서 V는 루트 EG의 H입니다. 그렇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루트 EGH예요. 여기서 H는 낙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까?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분출 속도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가 같이 비례하게 돼요. 반드시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 빨리 돌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동차만 보시더라도 자동차 엑셀을 많이 밟아서 연료가 많이 들어가서 회전수가 증가하면 바퀴도 빨리 돌잖아요. 즉 속도가 빨라지면 바퀴도 빨리 도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속도와 회전수는 비례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면 회전수도 증가하고 결국에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H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유량이 들어간다 했죠? 아까 전에 속도가 H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럼 여기 V 있네요. 이것을 대입하면 결국에 이 유량 또한 H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뭔가요? 출력이죠. 근데 이 출력이 뭐예요? 수차예요. 수차 발전기의 출력이란 말입니다. 자, 수차 발전기의 출력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P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9.8에 좋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 QH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효율까지 곱해줘야죠. 그쵸? 자, 그래서 9.8 QH 2타인데 여기서 H가 뭐예요? 낙차죠. Q는 아까 전에 뭐라 했죠? H 2분의 1제곱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H의 2분의 1을 이렇게 씌우면 기존에 H가 있었기 때문에
h 2분의 1제곱 곱하기 h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h의 지수법칙에 의해 2분의 3제곱이 되죠. 아, 그래서 이 숫자 발전기의 출력은 h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회전수의 변화 전과 변화 후를 줘요. 그리고 기존의 낙차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낙차 변화에 대한 회전수니까 낙차를 변하기 전과 변화 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회전수를 줘요. 그러면 변화한 회전수 N2에 대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죠? 이 N1을 옆에다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N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산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니죠. 공학용 계산기가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방법만 이렇게 해주면 계산은 다 계산기가 해주니까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회전수는 낙차의 2분의 1제곱, 유량은 낙차의 2분의 1제곱, 출력은 낙차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개념 확인. 제가 지울 동안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셨을까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 숫자 중 유일한 충동 숫자는 프란시스 숫자이다. 충동 숫자는 펠턴 숫자죠. 자, 프로펠러 숫자와 카플란 숫자는 주로 전학차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전학차에 이용이 되고요. 중낙차는 뭡니까? 프란시스 숫자죠. 자, 충동 숫자에는 흡출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충동 숫자는 아무래도 낙차가 높기 때문에 이걸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굳이 흡출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낙차가 높으면 흡출관도 사용하게 되면 압력이 세져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없고 맞고. 자, 프란시스 숫자에서 케이싱은 유수의 방향을 줘서 러너에 공급하는 장치이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유수의 방향을 줘서 러너에 공급하는 장치가 케이싱은 아니죠. 케이싱은 뭐예요? 유수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러너에 공급하는 장치는 결국에 안내 날개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드밴. 자, 프란시스 숫자보다 카플란 숫자가 더 가격이 싸고 효율이 좋다라고 했는데 프란시스 숫자에 비해서 더 보수 점검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숫자의 유량은 낙차에 비해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곱이 아니라 여러분 2분의 3제곱입니다. 2분의 3제곱. 숫자의 유량 Q라고 하는 것은 낙차에 비해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가 맞을까요? 틀린 설명일까요? 자, Q라고 하는 것은 낙차의 2분의 1제곱에 비례하죠. 그렇기 때문에 X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효 낙차 90m, 출력 104,500kW, 비속도 210m/kW인 숫자의 회전 속도는 약 몇 RPM인가? 단,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세컨즈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숫자의 특유속도 공식 두 번째에서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건 회전속도죠. 그러면 특유속도 곱하기 출력의 2분의 1제곱, 낙차의 4분의 5제곱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P의 2분의 1제곱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걸 분자로 빼면 P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죠. 자, NS라고 하는 것은 비속도 210이라고 했으니까 210에다가 곱하기 유효 낙차가 90이라고 했습니다. 90에 4분의 5제곱에다가 곱하기 출력이 104,500이었어요. 곱하기 여기가 104,500에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그 값은요 180.08 RPM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건들을 주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구해라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은 쉽게 풀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기타 설비를 볼게요. 기타 설비. 자,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스포한 캐비테이션까지 이번 장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자, 기타 설비 첫 번째는 바로 입구 밸브입니다. 입구 밸브. 입구 밸브. 입구 밸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차의 내부 점검 및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차에 유입되는 유량을
차단하기 위한, 우리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꼭지를 열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오고 있죠. 수도꼭지를 잠그면 물이 안 나옵니다. 자, 그것처럼 입구에서 이제 수차에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기 위한 설비를 말하고, 종류에는 나비형, 슬루스, 회전, 존슨, 측로 밸브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존슨 밸브는 니들 밸브를 말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속기예요. 조속기. 자, 조속기는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요. 바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수차에서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량이죠. 우리 물이 공급됨으로써 충동수차는 물이 일정하게 공급되면 회전수도 일정할 거잖아요. 반동수차도 마찬가지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면 회전수도 일정할 거잖아요. 즉, 회전수를 일정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유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그럼 이 기타 설비에서 조속기에 해당되는 게 충동수차와 반동수차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첫 번째는 충동수차입니다. 우리 충동수차에서는 이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누가 담당을 했습니까? 자, 바로 니들 밸브가 담당했죠. 니들 밸브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존슨 밸브라고도 부른다고요. 심 같은 걸로 되어 있어서 앞뒤로 움직여서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반동수차입니다. 반동수차. 자, 반동수차는 누가 담당을 했었죠? 안내 날개. 좋습니다. 안내 날개. 또는 가, 이, 드, 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충동수차는 니들 밸브가 유량을 조절했고 반동수차는 유량을 조절을 안내 날개가 담당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조속기의 동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피더입니다. 스피더. 이건 다른 말로 평속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평속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압 밸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보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복원. 복원 기구죠. 서보 기구가 아니라 서보 모터라고 쓸게요. 서보 모터. 복원 기구. 여기서 이 스피더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검출하는 거예요. 유량이 있을 때 속도를 검출하는 것을 우리가 서보 모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압 밸브라고 하는 것은 밸브를 조작해서 유압의 통로를 바꾸는 장치를 배압 밸브라고 해요. 유압의 통로를 열고 닫는 그런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서보 모터라고 하는 것은 배압 밸브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인데요. 결국에 이 배압 밸브를 조작해야 서보 모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안내 날개 또는 니들 밸브로 하여금 개폐를 담당하는 것을 서보 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닫기 위해서는 어떤 모터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자, 복원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 날개가 이렇게 닫히고 열림에 의해서 또는 그런 니들 밸브가 닫히고 열림에 의해서 어떠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진동을 방지하고자 이런 복원기구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속기 순서는 스피더, 배압 밸브, 서브 모터, 복원기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부동시간과 폐쇄 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부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스톤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까지 시간을 말하게 되고요. 폐쇄 시간인 경우에는 움직이고 나서 이제 안내 날개나 니들 밸브가 동작하고 나서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폐쇄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폐 시간이라고 해요. 전부 닫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런 점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흡출관이에요. 흡출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능을 한다고요? 낙차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한 거. 이것을 우리가 흡출관이라고 했고 충동수차에는 없습니다. 여기다 적죠 또. 왜 없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그래도 낙차가 높은데 흡출관까지 쓰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져서 압력이
세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출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충동수차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압 장치입니다. 제압 장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압관의 수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조속기와 연동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압력을 제어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수차의 마모와 진동의 원인을 꼽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차가 언제까지나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진동도 발생하고 우리 기계를 계속 쓰면 고장 나듯이 어떠한 마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 원인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침식 또는 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토사, 점토, 그러니까 불순물이 혼입이죠.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물의 혼입.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성분, 물속에 있는 산성 성분 있죠. 물속에 포함된 산 성분. 이런 것들이 수차를 마모시키고 진동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캐비테이션인데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여섯 번째. 지금 진동 원인의 첫 번째 캐비테이션이 있었어요. 이게 캐비테이션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면은 이것만 들으시면은 우리 캐비테이션 마스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위에까지 높은 곳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서 자, 이동 저압인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이 저압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물이 압력이 낮은 곳에서 빨리 끓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물이 끓어요. 그러면 무엇이 발생합니까? 증발하게 되겠죠. 증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고압 지점을 만나게 되면 증발하게 되면 그 부근에 무엇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물이 있다가 이 저압 지점을 지나서 증발하면 여기서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제 고압 지점에 가게 되면은 이 기포가 폭발해요. 기포가 터진다는 거죠. 근데 기포가 뽀글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한꺼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 관에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 자, 이러한 관에 의해서 손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종의 저압력에 의한 진동, 즉 캐비테이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를 때 러너 날개 등의 면에 저압력이나 진공 부분이 발생하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차가 큰 곳에 흡출관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캐비테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흡출관을 낙차가 큰 곳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영향이 있는데요. 영향. 자, 영향. 우리 캐비테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수차의 금속 부분이 부식됩니다. 근데 이 금속 부분이 부식되는 거는 보통 이렇게 중부하에서 발생이 돼요. 자, 두 번째. 진동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근데 진동과 소음은 어느 부하에서 발생하냐면 바로 경부하에서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 및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수차의 금속 부분 부식,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출력 및 효율이 저하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캐비테이션의 영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지 대책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자, 노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막으려면 어떠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대로 냅둘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흡출관의 수두를 너무 증대시키지 말 것. 흡출관의 수두를 너무 증대시키지 말 것. 두 번째는 과도한 부분 부하에서 운전하지 말 것.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과부하를 피해라. 과부하 운전을 피해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세 번째는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수차를 방금 말씀드렸고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 것. 수차의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다 보면은 이런 캐비테이션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체가 그만큼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의 특유 속도까지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지 말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캐비테이션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바로 개념 확인이 남았습니다. 개념 확인 하나만 보시고 가실게요. 자, 우리 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 틀리면 X를 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아질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우리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닫히는 시간이잖아요. 이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닫힌다는 거예요. 빨리. 근데 폐쇄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빨리 닫히는 거니까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 변동률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속도 변동률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VR0 다시 우리가 공식을 제가 적어 드릴게요. 공식을 적어 드리면 자, 최대 회전수입니다. 최대 회전수. 그 다음에 변화전. 전의 부하 상태 회전수. 그러니까 변하기 전의 부하 상태의 회전수를 말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무엇으로 나눠주냐면 정격 회전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곱하기 100%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속도 변동률이 작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작아진다는 건 뭐예요? 분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O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교재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조속기의 폐쇄 시간이 짧아질수록 속도 변동률은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흡출관 수두를 증대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진공, 기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흡출관 수두를 증대시켜야 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이거 X를 그대로 따라 그리면 안 되고 체크를 해야 되니까 X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비테이션을 방지하려면 수차의 비속도 또는 특유 속도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된다. 맞는 설명인가요? 맞는 설명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차의 방지 대책까지 여기에다가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까지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에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도록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니까 잘 정리하시고 저는 또 다음 화력발전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